네, 어젯밤에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보복 스피커를 사서 윗집에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사람들마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네, 자칫하면 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은 계속해서 점점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연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층간소음 때문에 보통 아랫집 사람과 윗집 사람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집 사람이 정말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반해서 이번에는 윗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을 흉기로 상해를 입혔네요. 네, 이게 상해를 입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을 그렇게 상해를 입힌 거예요. 예.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후 10시에 이게 세종시의 고운동이라는데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밤 10시경에 위층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래층 사람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흉기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 아래층 분이 딱 내리니까는 두 분 다 40대예요, 두 사람 다. 네. 내릴 때 확 흉기로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층 사람은 중태에 빠졌고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입원해 있는 그 상태인데 사건의 경위가 뭐냐 경찰에서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이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냐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저희가 정말 꾸준히 다뤄온 소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뾰족한 어떤 대안이라던가 어떤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좀 전무하지 않겠습니까? 중재를 하는 기관들이 있기는 해요. 예.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 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라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제3자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나는 당장 저기 윗집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뭐 소음 측정하는 데만 3달에서 5달 걸리고 뭐 예. 분쟁을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가까이도 갈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적어요. 그 안에. 그런데 한 해에 접수되는 신고는 지금 2만 몇천 건, 거의 3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쟁 조정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윗집이라든지 아랫집 사람이 그래 나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이게 합의가 가능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고 처음부터 층간소음이 없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런 예.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부터 아파트를 건축할 시 바닥구조 사전 인증 제도라 그래가지고는 이 시공 절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국토부로부터 인증을 받게 하는 수단이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아파트 중에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191가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60% 이상이 이 최저 기준의 소음 기준에 미달한다고 나왔거든요. 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냐 보니까는 뭐 바닥 구조 안전 자재로 150여 가지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 140여 가지가 신뢰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고 나서 원래 제출했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네. 최소 이 소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을 해가지고 또 나중에 측정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일단 덮어버리면은 뭐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는데 네. 너무 늦게 발견됐잖아요. 15년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렇죠. 국토부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거를 뭐 다시 시공 단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품질을 점검하고 시방 기준 진수 여부를 검토한다 얘기를 하고 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다 하는데 전국의 아파트에 지금 샘플에서 60% 그러니까요. 정도 미달한다고 나서면 전국의 아파트의 60% 정도가 이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강을 한다는 건지 좀 애매해요. 이게 층간소음 해법은 정말 답답한 답답해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정을 들어가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뭐 민사소송 내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계약 끝나서 이사 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예. 민사소송 만약에 들어가면은 시간도 시간이지만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측정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것도. 그래서 요즘은 하도 답답하니까는 뭐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은 예. 뭐가 있냐면은 음향 증폭기, 보복성 스피커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 천장에 뭐냐면은 붙여놓대요. 천장에 이걸 딱 붙여가지고는 위에서 시끄럽게 하면 너도 당해봐 이러면서 이거를 딱 크게 튼다는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이거는 그 순간은 내가 속이 후련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층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 뭐 안 고칠 거고 예. 너 시끄럽게 해서 나도 같이 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감정만 격화되고 또 어제와 같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포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돈 들여서 스피커를 찾아서 붙여 놓느니 그냥 그 돈으로 차라리 이 매트 있죠. 매트를 예. 사다가 윗집에다 선물을 하세요. 애들 여기서 놀게 하라고. 예. 아. 그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천장에 스피커를 다는 뭐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어쨌든 고의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도 이거는 궁금한데요. 고의성이 충분히 있고 일종의 보복 목적인 거잖아요. 예, 예. 나도 윗집에 소음을 유발을 했으니까는 예. 뭐 이거는 굳이 형법적으로 따지면 그냥 경범죄 처벌법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내가 윗집에다 시끄럽다고 해가지고는 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때 나도 그쪽에서 배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라, 합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분노할 거예요. 너는 예. 어디 전원주택에 사냐 그러시면서. 근데 사실 뾰족한 전원주택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런 문제 예. 때문에 좀 고통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거기는 왜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경고를 했는데도 3번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이 소음을 뭐 지키지를 않거나 네, 소음 네. 줄인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하면은 그 아파트에서 뭐 퇴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오. 그런 강제 수단이 있다고 하고 예,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경범죄 처벌법 나와도 10만 원 정도 벌금 내면 그렇죠. 끝나는데 유럽 같은 데는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번 이런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은 좀 이렇게 위하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배우 고준희 씨가요, 본인에게 이제 악플러를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23일 날 모 지상파에 있는 그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2015년에 그 승리 있는 단톡방 안에서 2015년 그때 한 크리스마스쯤 됐을 거예요.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를 하면서 그 접대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여자들 8시까지 오게 해 이러고 정준영 씨가 얘기를 하니까는 최종훈 씨가 누구누구는 뉴욕에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승리 씨가 누나 뉴욕에 또 갔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예. 이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이 여성이 고준희 씨라는 그런 루머가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 네티즌들이 이거를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네티즌들은 뭐 고준희 씨한테 직접 묻기도 했다 그래요. 이게 맞냐고. 그럼 고준희 씨가 거기다 이렇게 아니라고. 고준희 씨가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냥 차라리 본인한테 이게 맞냐고 물어보면 될 텐데 어떤 일부의 네티즌들은 고준희 씨가 요즘 드라마에서 하차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과 그다음에 이 하차한 건을 연결해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차를 하차하게 했다는 됐다.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본인이 너무 추정한 억측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어떤 중간에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고준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예인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이게 여성으로서 상당한 인격적인 모독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처벌을 원한다 그러고 아이디 기준으로 12명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준희 씨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준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에서 하차하는 것도 겪었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광고 계약이나 등등의 계약도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한 거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명예훼손의 그 기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SNS상에다가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사실의 글을 적시하거나
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이 되고 허위의 사실이라면 더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예. 법에 보면은 법정형이 3년 이하로 돼 있는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냥 거짓말을 남 욕하려고 써놨다 이 네네. 얘기예요. 그런 네.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까지도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냥 벌금형, 중해봤자 집행유예로 처벌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계약도 해지가 됐고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예. 네.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형량 가중 사유라는 게 있고 감경 사유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악의성이 짙거나 뭐 죄질이 중대하거나 피해가 커지면은 처벌을 강하게 더 때릴 수가 있고 처벌 가중 사유가 되거든요. 예. 왜 우리가 재산죄라든지 상해죄 같은 것도 더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간 경우에는 더 강하게 네네.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피해 정도를 어떻게 강약으로 이게 기준을 세울 수는 없지만 공인의 경우에 이런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이거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사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또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고준희 씨의 일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사실은 그 승리 씨 카카오톡 때문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승리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원래 당초에는 이번 주말로 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구속영장 신청이요. 근데 좀 미뤄진 것 같은데 이게 미뤄진다는 것은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뤄진다는 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신중을 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17차례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성매매 알선 그다음에 뭐 몰카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몰카로 의심되는 영상물을 한번 올렸다는 거하고 식품위생법 이 정도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할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승리 씨, 그다음에 그 윤총경하고 접촉한 것도 김영란법 위반 그거 무혐의 네네. 나왔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버닝썬과 관련해서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하다가 횡령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횡령도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들여다보면은 버닝썬의 자금이었죠. 그 버닝썬의 유리홀딩스의 버닝썬의 버닝썬. 자금을 예.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뭐 2억 얼마 정도를 횡령했다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승리 씨 측에서는 정식으로 브랜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지출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뭐 그냥 명목상의 계약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더 소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승리 씨가 해외 투자자들과 공모해서 버닝썬의 자금을 20억 정도 횡령했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게요 해외 투자자들 뭐 린사모라는 여성 여러 명 거론되고 있는데 외국 국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 혐의 나온 거 가지고는 뭐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 요청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하다. 자금 흐름이 나간 거는 있는데 네. 이거는 계약서가 있고 이거는 지금 조사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영장 청구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횡령이라는 게 적용되려면은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거는 자금을 일단 나가는 거, 자금을 유용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썼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계약을 맺고 지출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계약서라는 게 어떤 예. 명목상의 목적이고 유용하기 위한 용도로 쓴 건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입증이 좀 어려운 거죠. 20억이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승리 씨의 역할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이 해외 투자자들과 어떤 공모를 했냐는 것도 전부 다 소환 조사하기에는 밝혀지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경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씨와 관련된 건 처음에는 와 이것저것 많이 나올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트랙이어 보면은 그 예. 유착 부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정준영 씨 그 단톡방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마약 유통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단톡방 사람들 뭐 성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유착 부분도 그냥 뭐 김영란법 위반 조금 하다가 뭐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안 넘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좀 경찰 수사가 이게 우리 기대에 못 미치게 부응하지 못하게 잘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런 답답한 거죠 계속.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표정만 봐도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네. 이제. 자 다음으로 가보죠. 방송인 낸시 랭시의 전 남편입니다. 왕진진 씨죠. 뭐 실명은 전준주 씨인데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노래방에서 계속 최근에 지냈나 보죠. 노래방에서 잡혔다고 그러네요. 노래방에서는 계속 지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노래방이 보도가 있으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요새 노래방에서 계속 지낸 것 노래방도 같다 여기저기 이렇게. 전전하면서 예, 뭐 예. 지냈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의와 진실이던가요? 예. 네. 이거는 나 지금 지명수배 됐는데 유튜브 하고 있는 거는 나 잡아가라 뭐 이런 예, 얘기 같이 내용이- 들리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게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냐면은 누군가 이 사람이 원래 지금은 또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어요. 3천만 원 사기하고 뭐 5천만 원 횡령 부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네, 것도 네. 근데 있는데 이거 관계 없는. 예, 이것과 별도로 왜 2017년 12월에 낸시랭하고 결혼을 하고 작년에 이혼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낸시랭을 상해를 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리벤지 포르노 같이 그 몰카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감금도 했다고 지금 낸시랭 씨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혐의가 10여 개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영장 심사를 받는데 이 사람이 출석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날 영장 심사 당일날 3월쯤인 거죠? 예, 3월이었어요. 지난 3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구인장을 집행을 하려고 구인장이라는 거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이렇게 영장 심사 받는 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강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구인장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소 중지를 하고 지명 수배를 내렸었죠. 그런데 네. 유튜브를 해버리니까 낸시랭 씨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이번엔 또 본인이 했잖아요. 예. 그럼 이건 나 어디 있는지 그냥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3일이었죠. 검거가 예. 됐죠. 예. 그러네요. 뭐 수사 당국이 추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체포가 된 상황인 건데 지금 뭐 적용된 혐의 말고도 앞으로 또 낸시랭 씨도 뭐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굉장히 좀 혐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낸시랭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면은 왕진진 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일종의 리벤지 포르노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그 영상이 낸시랭 씨의 동의 없이 그냥 몰래 찍은 거면은 이게 성폭력법상의 몰카 촬영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으니까 또 이제 협박죄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번에 영장 청구된 그 혐의 사실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낸시랭 씨가 이거 추가 사실을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혐의는 그대로고 그 행위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 가중 처벌이 될 사유는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요거만 정리해 주세요. 그 왕진진 씨가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안 오면서 A급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A급 지명 수배는 문득 들으면 A급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뭘까요? 그러니까 A급 지명수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 A급 지명수배, A급 지명수배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명수배라는 게 있고 지명통보라는 게 있는데 지명수배 중에서도 이렇게 발견됐을 때 바로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냥 A급 지명수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왕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인장이 발부가 돼서 언제든지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검거가 가능하니까는 A급 지명수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벌과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단지 그냥 소재 파악 중인 사람들은 A급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A급 지명수배라는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저희가 이제 편하게 느낌상 더 네. 와닿게 하기 위해서 A급 지명수배 이렇게 말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